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무개념 시누이가 애만 줄줄이 낳아 사연자분의 가정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에게 들러붙어 피해를 주려 한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해 아이가 둘 있습니다. 그 둘도 많은 고민 끝에 갖고 낳았지요.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기에 내가 낳은 아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1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건강한 몸도 만들고 저희 둘의 월급 중 일부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 아이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돈으로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처음 가져보아 조금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니 키우는 것도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 밑으로 돈도 많이 들어가더군요. 육아용품도 비싸고 국가 예방접종은 나라에서 해준다고 해도 선택적 예방접종이지만 결국에는 맞춰야 하는 주사들은 한 대에 7만 원도 하곤 하더군요.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많아졌고 아이를 낳고도 아이를 위한 그 통장에 돈을 넣어 모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정성과 돈이 들어가는 현실에 둘째는 선뜻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제가 진급을 하고 연봉이 높아지면서 둘째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넷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할 순 없지만 우리만 믿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최소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동생인 신우이는 막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몇째인 줄 아세요? 글쎄, 6째입니다. 모두들 만류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아이를 6이나 낳는 집은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많아야 셋이었는데 신우이의 6째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이미 아이가 셋 있었습니다. 22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도 첫 아이를 갖게 되는 바람에 일찌감치 결혼을 했다고 해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고 미래를 그리면서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자신은 아이만큼은 정말 준비되었을 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 때 낳고 싶다고요. 물론 저도 동의는 하는 바이지만 남자가 그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의외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 여동생이 그러니까 신우이가 결혼하면서부터 5년 동안 아이 셋을 낳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면서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키우며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 매번 헉헉대더라고. 부모도 부모이지만 아이들도 누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 같아 괜히 안쓰럽게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신우이가 넷째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같이 임신을 한 입장이다 보니 신우이는 툭하면 제게 전화를 해 몸 상태는 어떤지, 먹고 싶은 음식은 없는지 등등을 물으며 자신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며 한탄을 하더군요. 새언니는 아직 애가 없어서 얼마나 편한 줄 아냐. 자신은 애들이 셋이 달라붙어서 태교도 잘 못하고 종일 애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힘들다. 새언니는 우리 오빠가 다정해서 얼마나 좋으냐. 자신은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며 잠만 자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대신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냐고. 출퇴근하는 것부터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해야 하는 것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제 말은 들리지 않는지 자신이 제일 힘들다고 하네요. 하긴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아이들 셋 보는 거 보통은 아니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신우이의 한탄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자 저는 첫 아이라 정말 정신이 없이 종일 아이 키우는 데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러 그 작은 아이를 안기만 해도 아이를 떨어뜨릴까 겁이 났고 전 먹이는 것도 어렵고 기저귀를 갈면서도 식은땀이 나곤 했습니다. 아이가 손을 타 누워서는 잘 자지 않아 요령이 없어 종일 안고 있곤 했는데 신우이는 수시로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데 솔직히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전화 대신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제게 언니, 애 그렇게 키우면 언니 피곤해져요. 그냥 시끄럽게 막 키워야 해요. 알아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아이가 울 때마다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전 초보 엄마라 그러니 직접적인 전화보다는 문자를 보내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복직을 했고 신우이는 내 아이의 육아를 했습니다. 저희가 4살 터울로 둘째를 갖는 사이 신우이는 5째도 낳았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애 좀 그만 낳으라고 했었지요. 신우이는 혼자 아이들을 다 보는 것도 힘들어했고 심해부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빠듯해했습니다. 그러면 둘이서 피임을 하든 수술을 해야 하든 하는 거 아닐까요? 신우이 부부의 사생활이니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볼 땐 좀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신우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머님은 신우이의 집으로 출동해야 했고 그렇게 신우이가 아픈 며칠간 어머님이 신우이의 아이들을 보고 나면 어머님이 일주일을 들어 누워야 했습니다. 저는 신우이 집에 가보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5이서 종일 먹고 어지르니 집이 돼지우리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치워도 돌아서면 애들이 온 집안을 어지르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두고 설거지도 산더미고 빨래도 종일 세탁기를 돌려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들 4세, 딸이 하나인데 정말 집안이 온종일 쑥대밭이라고 합니다. 작년 저희가 둘째를 가졌을 때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해 다자녀의 장점에 대해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식 많고 형제 많으면 너무 좋은 거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계획이 있으니 둘만 낳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4개월이 되었을 때 신우이가 6째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 아이가 3이라고 했을 때도 아이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둘을 낳는 사이 신우이의 아이는 6이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때가 되면 말하겠다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에선 아무도 반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5도 감당 못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를 부르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어머님 댁에서 식재료며 생필품 등을 가져다 쓰고 반찬도 해달라고 하면서 6째가 정말 웬 말일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의 생신 때였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해서 밖에서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시댁에서 모였습니다. 많은 식구가 모이다 보니 큰 상으로 2개를 부쳐 차렸고 식기들만 해도 엄청났어요. 메인 음식은 주문했지만 밥 양만 해도 엄청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모두 모여 축하를 하고 한창 분위기가 좋은데 신우이가 눈치도 없이 엄마 생일 선물이 있어 라고 합니다. 저는 단번에 눈치를 챘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무슨 선물이냐고 물었고 어머니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고 다들 용돈인가 하며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더군요. 어머님은 봉투를 열어보았고 기대에 찬 눈빛은 차갑게 굳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너 이거 뭐니? 설마 엄마 우리 집 막내 6째야 라고 합니다. 어머님을 비롯해 아버님도 남편도 모두 굳어버린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벌떡 일어나시더니 한숨을 푹 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어머님은 너 생각이 있니 없니? 김서방, 자네도 생각이 있어? 지금 너네 하나 더 낳을 때라고 생각해? 5도 감당 안 되잖아. 애 2일 때부터 생활비도 애들 키우는 것도 감당 안 돼서 힘들어하면서 3이 되고 4이 되고 5이 되더니 뭐? 6? 너네 애 낳는 게 재미있어? 애 낳는 게 취미야? 어떻게 또 낳을 수 있어? 그래, 7도 10도 낳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낳는다면 상관없어. 하지만 너넨 아니잖아. 너희 집 25평이야. 거기서 지금도 7식구 살고 있는데 이제 8이 되겠네? 그리고 식비 많이 든다고 이틀에 한 번씩 우리 집 와서 냉장고 털어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생필품 털어갔지. 애들 생일과 기타 등등의 날엔 여러 핑계를 대면서 애들 용돈 뜯어가지. 솔직한 말로 우리 없었으면 너네 이렇게 애 낳아서 살 수 있었겠어? 이제 우리도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해. 그런데 너랑 너희 아이들 안타까워서 매월 뒤로 지원해주는 돈이 다 얼마인 줄 알아? 돈으로 주면 너희가 우리한테 의지하게 될까봐, 기대게 될까봐 물품으로 음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 믿고 이래? 나 이제 지원 못 해줘. 아니, 안 해줘. 내 딸 불쌍하다고 안쓰럽다고 해줬더니 부모한테 미안한 줄도 모르고 쥐새끼도 아니고 자꾸 새끼 까고 있어. 알아서 살아. 너희 자식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 막내 손주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축하는 못 해주겠다. 너 이걸 나 기분 좋으라고 오늘 내 생일 자리에서 말한 거니? 생각이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모두 다 돌아가. 머리 아파서 못 앉아 있겠다. 난 들어가서 누워야겠어.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안방에선 어머님의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우이 부부는 자리가 불편한지 아이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시댁에는 저희 가족 셋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우셨고 남편이 들어가 어머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이내 방에서 나온 남편이 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제 우리도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후 전 둘째를 낳았고 준비가 되었던 만큼 그리고 첫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 둘째는 더욱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둘을 낳아보니 왜 사람들이 둘째를 낳는지 알겠더군요. 내 뱃속에서 나온 두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이 5배가 되어 제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6째를 낳아 육아에 한창이던 신우이가 넷째, 5째, 막내를 데리고 친정, 그러니까 저희 시댁으로 왔더랍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하니 신우이가 도저히 자신의 남편과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애들 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 심외부가 매일 저녁이면 배달 일도 하고 주말이면 새벽 택배 알바도 해가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심외부가 배달 일을 하다 그만 급한 마음에 사고를 내었고 그 사고로 오토바이도 파손이 되고 심외부도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최소 4주간의 입원이 필요하고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해요. 나을 때까지 배달은 고사하고 회사도 나가지 못하게 된 거지요. 그 상황에 신우이가 화가 나 당장 우리 집은 어떡하냐고. 안 그래도 벌이가 시원찮은데 병원에 누워서 돈만 까먹고 일도 하지 못해 월급도 못 받아오게 생겼다고. 이런 식이면 자신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신우의 말을 듣고는 그만 신우의 등짝을 후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야, 아무리 내 딸이지만 너 너무하지 않니? 난 네가 다짜고짜 와서 당장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김서방이랑 못 살겠다고 하기에 김서방이 바람이라도 폈네 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네 가족 먹여 살리려다 그런 건데 나한테 김서방 간호한다고 애들을 봐달래지는 못할 망정. 김서방 낳는 동안 돈 번다고 애들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누워있는 김서방 두고 이혼하겠다고 애들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집에 있는 큰애들 셋은 어쩐다고 놓고 왔어? 어머니께 전화 드렸어. 와서 애들 데리고 가든 밥을 해주면서 키우든 하시라고. 신우이의 그 말에 어머님은 너무 화가 나. 당장 너희 집으로 가. 난 널 이렇게 키운 적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어쩜 그렇게 너밖에 모르고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주변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생각도 어쩜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해. 정말 너무한다. 내 딸이지만 정말 너무해. 내가 너라면 혼자 일하는 내 남편 안쓰러워서 미안해서 애들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에 인형 눈깔이라도 붙이면서 돈 벌어.
그런데 넌 결혼하고 한 번이라도 일한 적 있어?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는 김서방한테 고마운 마음이라도 가졌어? 애도 네가 그렇게 갖자고 한다며? 왜? 막내 좀 크면 일하러 나가야 할까봐 막내 잘하기가 무섭게 다음에 갖고 하는 거야? 그럼 내년 연말이면 또 7째 나오는 거니? 생각 없는 것. 내가 어떻게 너 같은 걸 낳았나 모르겠다. 그래, 이혼 그거 네가 선택하는 거니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 대신 난 너 거둘 생각 없어. 그냥 알아서 해. 난 너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 네가 미우니까 너의 아이들도 그렇네. 내가 전생에 정말 많은 죄를 지어 너를 낳았나 싶은 생각까지 든다. 얼른 가. 빨리 내 집에서 나가. 얼른, 얼른 가! 어머니는 온갖 모진 소리를 신우이에게 퍼부었고, 신우이는 어떻게 딸에게 그럴 수 있냐고 엉엉 울었고, 그럼에도 어머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모르고 저희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는데 어머님에게서 저희 남편에게로 전화가 오더군요. 혹여라도 신우이가 전화를 하거든 받지 말라고. 방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집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보니 이제 갈 데로곤 저희 집밖에 없는 것 같다고요. 얘기만 들어도 섬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는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어머님 집은 바로 쳐들어갔지만 저희 집엔 그렇게 오지 못하고 전화부터 한 거였지요. 남편은 어머님의 부탁에도 신우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신우이가 하는 말을 듣는 것 같더니 이내 아, 그래? 아, 안 돼. 너 생각이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온다는 거야? 뭐? 애들 셋을 데리고 나왔다고? 누가 데리고 나오래? 집 놔두고 왜 그러고 있는 건데? 야, 내가 매부였으면 너랑 진작에 갈라섰어. 제부나 되니까 네 비위 맞추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벌어먹였지. 너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렇다고 네가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야무치게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애 낳는 거 빼고 뭘 잘하는데? 그래, 잘 생각했어. 외부 생각해서 그만 갈라서라. 그게 이제라도 매부 구제하는 길이니까. 대신에 부모님에게도 나에게도 일말의 기대도 의지도 하지 마. 처음부터 네가 선택한 삶이고 이혼도 네가 선택한 거니까. 매정하다 생각하지 마. 나도 내 가정이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도 신우이가 남편과 제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 신우이는 이혼을 했습니다. 신우이가 아니라 시매부가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셋씩 나눠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는 서로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하네요. 애들 키우느라 모아놓은 재산도 없던 둘이라 그나마 있는 집을 팔아 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혼하기로 했다네요. 신우이는 이혼 후 툭하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힘들다고 징징댄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어쩌겠냐, 네가 선택한 팔자 아니냐고 하고 만다더군요. 그마저도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너무 궁지에 몰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말만 감정 없이 들어주고 있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살아가며 언젠가는 신우이가 우리에게도 붙으려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전 신우이에게 그 어떤 연민도 없기에 절대 곁을 주지 않고 우리 가정의 이 평화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즘 저희 엄마도 겪고 있는 고민이라 사연자분의 현명한 지혜를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엄마에게 얼른 알려드려야겠네요. 저희 엄마뿐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또 얼마나 이야기를 하실까 하고요.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해오셨던 개인 사업장을 작년 가을쯤 결국 접으셨습니다. 연세도 연세이지만 일감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을 때잖아요. 시아버지의 사업장도 제대로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40년 이상 해오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김으로써 정리를 하셨던 거였습니다.
돈도 중요했지만 저희 시댁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신 분들이었고 저는 헛헛하실 시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갔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편이었었는데 몇 년 전 시아버지 위에 암 조직 비슷한 것이 생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추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방을 하셔서 관찰을 하셔야 한다고 했었죠. 사실 그때 일을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남편도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건강 생각하면서 알아서 무리 안 하는 선에서 일을 할 테니 걱정 말라고 식구들을 안심시키셨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일을 더 하셨는데 결국 지난해 가을쯤 모든 것을 정리하셨던 거였죠. 시아버지가 일을 관둔 것을 가장 환영한 건 바로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님 물론 시아버지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은 일을 관둬라 하셨지만 솔직히 그냥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계속 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더라고요. 에휴, 저 노인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덜컥 일을 관둬버렸던 거야. 밑에서 거의 20년 동안 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공장이랑 기계랑 홀라당 팔아버렸다고 하더라. 그 돈은 또 어디다 감춰뒀는지 가져다 주는 것도 없으면서 으 웬수. 저거 봐라. 일 관두니까 얼굴 피는 거. 지 옆편 네 얼굴은 썩어가고 있는데 네 시아버지 얼굴은 포동포동 살이 올라오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혈색이 다 좋아진다. 오늘은 차 보러 갔다 왔어. 그런데 무슨 차가 나오는데 4개월이나 걸린다니? 그냥 있는 거 대충 타면 되지. 다 늙어서 차는 무슨 차야? 곧 있으면 운전면허 좀 반납해야 될 텐데.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두 분 함께 지내시는 거 보면 티격태격 하셔도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왼수라고 칭하는 건 바로 밥 때문이죠. 모든 아내들이 걱정하고 끔찍해하는 그 밥. 시아버지는 분명 일을 정리하시면서 귀여운 삼식이가 되시긴 했거든요. 한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검은 마수가 우리들에게 뻗치기 시작했으니 그래서 저는 전화가 울리기만 해도 문자가 오는 소리만 들려도 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안전 문자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당신께서 취미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악기를 배워보겠다. 혹은 서예를 해보겠다. 말만 하셨지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아버지는 거의 집안에만 계셨거든요. 시아버지 연세에 집에 계시면 과연 무엇을 하실까요?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얼굴 마주보며 쎄쎄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아버지의 최대 취미는 바로 TV 껴안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일하시느라 TV를 멀리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 도니까 하나하나 보시다가 결국엔 TV에 빠져드셨고 그럼 차라리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빠져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 시아버지가 빠져든 건 바로 불행히도 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바로 정치였지요. 가끔, 아주 가끔 시아버지의 정치 성향을 예전부터 드러내곤 했었는데 이젠 하루 종일 그런 TV 프로그램만 끼고 사시다 보니까 아예 중독처럼 빠져들으셨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국 시어머니한테 황혼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라는 험한 말을 들으시고는 아무 말 못하시고 남편과는 시아버지 정치 성향 정반대이니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시고 결국 시아버지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사람은 흑흑 불행히도 저였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정치 성향이 아니라 중도파인데 저를 시아버지 쪽으로 이끄시려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시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하루는 세어봤었어요. 시아버지한테 하루에 연락이 얼마나 오는지 말이죠. 누가 알면 시아버지가 제 베스트 프렌드인 줄 알겠습니다. 20번 이상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한번 시아버지 입이 터져버리면 그거 못 말립니다. 전화를 끊을 타이밍을 못 찾겠어요. 그럼 화를 좀 삭힌다고 하시고는 끊어주시는데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또 이어지는 시아버지의 정치평론. 전화만 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각종 기사들을 카톡이나 문자로 마구마구 보내시죠. 카톡이나 문자 딱 하나만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중으로 다 사용을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드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심심한 마음 저렇게라도 푸시니 다행이지. 나라도 들어드려야지. 나는 남편처럼 아버지 이야기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그저 네네 어머 그랬어요? 어머나 어떡하려고 그런데요? 어머 어머 그건 너무 아니다. 아버님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라고 비위를 맞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하다못해 시어머니까지 제게 너무 걱정이 된다. 네 시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왜 자꾸 정치에 빠져서는 나오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그냥 비판을 하시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하시면 끝인데 시아버지의 강도는 그걸 벗어나서 마치 당신께서 비난의 대상자로 빙의 되시는 지경까지 가셨거든요. 이런 상황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답답한 정치 상황이라고 해도 다 알곤 있지만 그래도 그냥 혀 끌끌 한번 차고 말면 될 것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화딱지가 난다며 찬물을 벌컥벌컥 드신다고 했고 순하셨던 분이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많이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과 말을 섞어주지 않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과몰입이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들어드리고 시아버지 편을 들어드렸던 저도 달리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일 그만두면서 건강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스 이제 안 받으시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뭐 일 관두시고 시간이 남아더니 하루 종일 TV만 끼고 사시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니까요. 뭔가 좋은 게 없을까? 남편과 시어머니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런데 딱히 묘안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TV를 실수로 쳐서 망가뜨릴까? 아니면 TV를 못 켜시게 그냥 뭔가를 빼놓을까? 그럼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겠지? 아, 너무 답답하니까 저는 원초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시아버지의 성토 때문이었습니다. 아가, 내가 요즘 좀 심하지? 계속 너한테 전화해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누구한테라도 말을 해야 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러는 것 같다. 아,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아, 정말 어쩌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건 뭐 내가 그 사람들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돼서 화딱지가 나서 살 수가 없단 말이지. 안 보고 싶어도 볼 게 없으니까 결국엔 또 정치 이야기 보고 있고. 아이고, 정말 내가 왜 이러냐. 늙어서 주책맞게 젊은이들이 알아서 하라고 점잖게 앉아 있어야 할 나이에 지금 종종 거리면서 킁킁 코를 풀어대면서 뭐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나 이거 혹시 병 아니니? 저도 괴로운 마음 들었었고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킬 정도로 짜증이 100만 볼트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는데 알고 보니 가장 괴로워하셨던 분은 바로 저희 시아버지셨더라고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실 어떤 마음인지 대략 이해가 가긴 하는데 시아버지가 왜 저렇게 집착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는 왜 피하지를 못하시는지를 이해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시아버지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를 말이죠. 아버지 평생 일만 하셨잖아. 한 번도 자기의 시간을 가져보신 적도 없는 분이시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본 적도 없는 분이야. 오직 가족들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던 분이지. 이건 비단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재미가 없으시니까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대로 어떤 트롯 가수에 빠져서 사시는 것 같고 아버지들은 아버지대로 정치에 빠져서 사시는 것 같고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어찌 활용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다가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를 즐기시다가 보면 볼수록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점차 빠져들고 그러다가 강성으로 변해버리는 거. 아버지 집착은 그렇게 탄생이 된 게 아닐까 싶다. 안타까운 현실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해드릴 수도 없는데 참 나도 난감하네. 어떻게 아버지를 그 정치라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 아, 고민 좀 한번 해보자. 남편 말처럼 그런 것 같았어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그리고 인생의 재미를 찾지 못하며 방황을 하다가 세상 돌아가는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어버린 우리 시아버지. 좀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시며 사시기를 바랐었는데 이건 자식들의 마음이지 실제로 은퇴를 하신 부모님은 아마 적적하실 것이고 인생이 끝났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에게 인생의 재미를 느끼게 해드릴까? TV를 켰을 때 정치판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호탕한 웃음을 지을 수 있게끔 해드릴 순 없을까? 그러다가 번뜩인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진 모르겠으나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라는 심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댁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이죠. 금요일 저녁 퇴근을 하자마자 시댁으로 갔고 저는 시댁의 TV에 각종 OTT 서비스를 하는 앱들에 모두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왓챠, 웨이브, 티빙. 가입할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작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했었던 오징어 게임을 틀었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나요? 호불호가 거의 없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시아버지는 초저녁부터 무슨 영화를 보는 거냐고 자신은 뉴스를 봐야 한다고 핀잔을 주셨는데 저는 시아버지를 옆에 모시고 팔짱을 낀 채 이거 한번 보시라고 갖은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였다고 혹시 아버님 알고 계시냐고 그리고 이거 너무 재미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처음 시아버지는 심드렁 하셨습니다. 색감이 알록달록하니까 눈이 아프다라는 투정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한 번만 보시라고. 한 번만 보시면 이거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3화까지 보게 되었는데 저는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고 남편이 저를 깨워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아버지 눈이 퀭했어요. 잠을 못 주무신 건가? 아니면 피곤하신 건가? 시어머니에게 여쭤봤더니 글쎄 그날 오징어 게임을 완벽하게 정주행을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예, 니네 아버지 눈이 빠져라 보더라. 그러면서 혼자 키득대고 막 화냈다가 자기가 무슨 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만일 자기가 그 게임에 참가를 했으면 당연히 1등을 했을 것이라고 아주 호기롭게 말하더라. 아마 아침 식사하시고 네 시아버지 바로 골아 떨어지지 싶어. 엄청 재미나게 보더라 네 시아버지. 맨날 뉴스만 끼고 살더니 드라마가 나오니까 나도 골치도 덜 아픈 것 같고 그게 훨씬 낫더라. 고맙다 며느라. 시아버진 아침 식사를 하신 뒤 바로 잠을 청하셨고 거의 늦은 점심에서나 돼서야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의 팔짱을 다시 끼고는 제가 깔아놓은 OTT 앱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한국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시대가 변해서 지상파에서 나오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들도 독자적으로 만들어 소재도 매우 다양하고 좀 자유스러운 면들이 있다. 다면적인 영화나 드라마들을 볼 수도 있고 또한 그 양 또한 어마어마해서 찾아보고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혹시 아주 옛날에 나온 드라마인데 제5공화국도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게 왜 없겠어요. 여러 개의 앱들을 샅샅이 뒤져서 결국 제5공화국을 찾아드리니 시아버지가 아니 이런 것도 있냐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TV 리모컨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시간은 여전히 TV 앞에서 멈춰져 있지만 골치 아픈 정치 이야기에 귀를 쫑긋이시는 게 아니라 여러 앱들에 들어가서 시아버지가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는 것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자꾸만 제게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해 주기를 바라시거든요. 저도 매일 보는 게 아닌데 그리고 다 본 게 아닌데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일부러 찾아서 추천작들을 찾아보게 되었네요. 며느라, 나 지금 왓챠에서 킬링 이브 보고 있는데 너 이거 봤니? 너무 재미나다. 여기 여자 주인공이 살짝 너를 닮은 것 같기도 해. 똑 부러지기는 한데 성격이 조금 괴팍한. 아이고 농담이다 농담. 그리고 이거 다 보고 나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검정 고무신도 볼 생각이다.
너들 세대는 모르는 이야기지만 내 세대들 이야기라서 아주 기대하고 있어. 네 시어머니는 안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저것 보고 있으면 옆에 와서 넋놓고 보고 있더라. 오래 살아야겠어. 볼 것도 많고 재미난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었네. 나한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네가 보고서 추천해줄 만한 거 있으면 꼭 해주렴. 나는 지금 우리 학교인가? 아무튼 그거 기대하고 있어.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좀비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이고, 학생들이 좀비가 되는 건가?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누? 아무튼 고맙다. 요즘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기분이다. 코로나의 위험이 좀 가라앉게 되면 그땐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좀 많이 다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매일 TV만 보시면 안 되는데 괜한 일을 벌린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시아버지가 정치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시니까 그걸로 지금은 만족을 합니다. 연로해지시는 시부모님, 그리고 제 부모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적적하시고 외로우시고 인생의 재미를 못 찾고 계신가요? 자식들 마음에선 자주 찾아뵙고 자주 식사도 하고 싶은 마음 다들 굴뚝 같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 자식들 또한 자주 좌절하곤 한답니다. 잠시도 시간 못 내느냐 하실 수도 있으나 소심한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사느라 조금 바쁘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에 제약이 풀리고 나면 그땐 정말 시부모님 포함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여행을 다녀서 그땐 그 재미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네요.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 아버님 우선은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 사시고 그리고 정치판에는 절대로 발 들이지 마세요. 복잡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세상엔 가볍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떤 땐 복수심이 불타올라 화끈하게 응징을 해버리는 속 시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존재하니까요. 그를 생각해낸 방안이 또 TV 앞에 시아버지를 끌어다 놓은 거라 그건 너무 죄송하긴 하네요. 우선은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